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자 노출 사태 등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대행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배현진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가운데 일부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문자 노출 사건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회의 직후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마땅히 책임지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면서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최고위는 비대위 전환 여부를 논의했지만 요건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상반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뒤 비대위가 구성된 게 전례였다며 배 최고위원 사퇴 파장을 차단했습니다. 친이준석계로 알려진 김용태 최고위원도 사퇴 뜻이 없다며 권 대행 체제가 안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비상시기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고 초선 의원 일부도 성명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지도체제가 다시 흔들릴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3명으로 압축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맞선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일단 단일화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치러질 전당대회 본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앞에 공정하게, 국민 앞에 깨끗하게, 국민 앞에 치열하게.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며 앞서가고 97그룹에 속하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뒤를 쫓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구도를 만드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단일화는 이를수록 좋다며 조만간 강 후보를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반면 강훈식 후보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논의가 과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명 단일화, 소위 말하는 그것만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전을 이야기해야 될 시간이다. 박용진 후보는 인지도에서, 강훈식 후보는 당 조직력에서 앞서는 만큼 단일화 방식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끼며 대세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후보들은 다음 주 주말 강원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를 펼칩니다. 이후 다음 달 2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뽑게 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선 파출소를 방문하며 방역과 치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과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일상회복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대신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과학 방역이 필수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본부장으로 임명해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검사소 부족과 검사 비용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선 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휴가를 앞두고 안전 치안 상황을 점검한 건데 이 같은 외부 일정이 이어지면서 출근길 문답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논란 이후 공교롭게도 사흘 연속 출근길 문답이 생략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업무 보고 등을 받았지만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제 개편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라며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1989년 경장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으며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치안감은 다음 달 2일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이틀째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하루 확진자 20만 명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5,320명입니다. 지난 27일 10만 명을 넘었지만 이후 이틀 연속 8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선 1.2배 증가하는 등 증가폭은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234명, 사망자는 35명으로 위중증과 사망 모두 2달여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최근 증가세 둔화 경향과 변이 영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유행이 정점에 이르더라도 하루 확진자는 20만 명 안팎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행 정점 예측 시기를 앞으로 1, 2주 이내로 앞당긴 데 이어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셈입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25만 명 내외의 최대 규모 발생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20만 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치명률 역시 0.06% 정도로 델타 유행 시 치명률 0.79%보다 낮다며 백신과 치료제 등을 활용해 독감 수준으로의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0.06%를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위험군입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를 쓰면 또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간소화하는 한편 다음 달 초 94만 2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 계약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 산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는 줄었습니다. 지표는 엇갈렸지만 정부는 일단 6월까지는 경제 회복세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 경제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광공업이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산업 생산은 5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전자부품 생산은 감소했지만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증가했고 자동차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비는 소매 판매 하락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생산이 늘었던 자동차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판매 측면에선 감소하는 등 내구재 판매 감소가 컸고 준내구재 판매도 줄었습니다.
상품 판매가 줄면서 소비가 넉 달 연속 감소한 건데 그러나 통계청은 부문별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상품은 주춤했어도 숙박 음식점업은 전월 대비 1.7%, 전년 동월 대비 18.8% 느는 등 대면 서비스업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주춤한 부문도 있지만은 분기 전체를 보면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비 전체로 보면은 개선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설비 투자는 4.1% 늘었고 건설 기성 투자는 2%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소비와 생산 지표가 엇갈리긴 했지만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6월까지는 경기가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7월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또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경기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기준 최소 월 소득이 162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6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216만 원, 주거급여는 253만 원, 교육급여는 270만 원 이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인상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제5호 태풍 송다가 내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 모레 중국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말 남해안에는 폭우가, 내륙에는 강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어젯밤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는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상하이 북동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이후에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송다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와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 제주도부터 시작돼 밤에는 남해안에도 내리겠고 모레에는 영남과 호남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가 50에서 150mm,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공기가 지형과 부딪히는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주변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 송다는 덥고 습한 공기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륙 지역에는 폭염이 기세를 더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경보 지역은 주말 새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남부지방은 집중호우 피해에, 내륙 지역에서는 폭염 피해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이달 초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당시 이들이 마신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숨진 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통해서 마약 공급책 6명을 붙잡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준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상한 맛이 느껴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콧물이랑 침이 흘러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남성 손님도 인근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발견하고 마약 유통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난 그제 저녁, 경찰은 사망한 남성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필로폰과 대마로 추정되는 물질 37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 주사기 수백 개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유통책을 특정했고
추적과 잠복을 반복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통책 등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죄 조직인지 어떤 경로로 마약을 유통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신산업 분야 등 50개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직원이 로봇 안에 음료와 빵을 넣자 로봇이 입구를 닫은 뒤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불법입니다.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한 겁니다. 국제 배달 로봇 시장 규모는 4년 뒤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실내 서비스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실외까지 확장된다면 배달, 음식 배송 이런 것들에서 활용도 굉장히 높을 거고요. 평범한 미용실처럼 보이지만 12개 업체가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 미용실입니다. 관련법상 미용업을 하려면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이 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창업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하기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50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조선소의 자동 용전 로봇 안전 기준 등 규제 때문에 투자가 멈춘 사업 3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1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 규제 개선에 필요한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지만 일부 신산업은 아직 기술 개발이 필요해 상용화하는 데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4.23%를 기록하면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전체 대출 금리는 3.9%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은 3.84%로 전달보다 0.24%포인트 올랐고 가계 대출은 4.23%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 대출 금리의 경우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해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50여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28일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곳은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25발, 발사된 곳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였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지난달 5일 이후 54일 만입니다. 특히 28일은 우크라이나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Ми будемо жити, щоб боротись, і боротись, щоб жити. Ми не здамося, допоки не проженемо зі свого дому останнього окупанта.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은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수복 작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끊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을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이 포위한 상태로 곧 수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대규모 병력을 남부로 재배치하며 헤르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Полностью утратил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батальон 60-й пехотной бригады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Только за истекшие сутки ликвидировано более 13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дан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이달 초 러시아의 루안스크주 점령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다른 지역 도네츠크주 점령에 나섰지만 바흐무트 등 주요 도시 공략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공격에서 전략적 방어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넉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양국 정상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맞섰습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거칠게 반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중 정상이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했다며 지난해 11월 두 정상 간 대화에서도 중국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규율을 위배해가면서 디커플링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도체 동맹 칩4를 견제했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핵심 기술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을 위한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미중 간 차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다며 서로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론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다른 지표들이 좋은 만큼 진짜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7분기 만에 역성장했던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 생산을 줄인 게 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보는데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미국 경제는 2년 만에 경기 침체에 기술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는 다른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현재로선 고용 지표가 특히 너무 좋아서 침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Most Americans have a similar definition of recession. Substantial job losses and mass layoffs, businesses shutting down, a broad-based weakening of our economy. That is not what we're seeing right now. 그렇다 해도 문제는 올해 말 내년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결국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종전 전망치에서 1.3%포인트나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결국 세계 경제 역시 장담하기 힘든데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값이 비싸지면서 달러 빚 많은 일부 신흥국, 저소득 국가들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If that's what's required to bring inflation under control, much higher interest rates, then they've got a long way to go, and that will have a recessionary impact on the economy.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 연준이 긴축을 예상보다 일찍 끝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오히려 모두 1% 이상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은 증가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진은 오늘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수출 상황에 대해 1분기 정점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EU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와 IT 수요 확대 등으로 둔화세가 비교적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의 동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 둔화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가 닷새째,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점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23포인트 오른 2,451.5회, 코스닥은 5.3포인트 추가한 803.6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행렬로 지수를 2,450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미국 기술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 급등한 영향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화솔루션과 OCI 등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전망에 강세였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며 20% 가까이 급등했고 LG 생활건강은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299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더위가 극심해졌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5시를 넘었음에도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35도를 넘고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은 현재 3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태풍 송다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서북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텐데요.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 동안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고 3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는 태풍급의 돌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5도, 대구 32도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